네, 안녕하십니까. 오토다이어리 오종훈입니다. 오토다이어리가 구독자 3만 명을 드디어 넘겼습니다. 쉽지 않네요. 어렵습니다. 참 오랜 기간 걸렸는데요. 여러분들의 꾸준한 사랑, 응원에 힘입어서 구독자 3만 명 이제 넘겼다는 말씀 드립니다. 감사드리고요. 거북이 걸음이지만 꾸준하게 구독자 5만 명 고지를 향해서 더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응원과 사랑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 준비한 차 메르세데스 벤츠의 EQA입니다. 전기자동차죠. 3년 전에 출시했을 때 제가 이 차를 직접 사서 아직도 타고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 디자인, 라디에이터 그릴의 변화죠. 벤츠의 삼각별 마크를 바탕으로 깐 블랙 패널의 라디에이터 그릴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윗그레이드, 그러니까 EQE, EQS와 같은 형식의 라디에이터 그릴을 적용을 해서 동일된 이미지를 EQA에도 적용하고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파워트레인은 거의 변동 없이 140kW 전기 모터를 사용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마력으로 치면 약 190마력의 모터를 앞차축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륜구동, 앞바퀴 굴림으로 구동을 하게 된다라는 얘기고요. 65.9kWh 리튬이온 배터리를 적용하고 있죠. 그래서 1회 충전으로 주행 가능한 거리 367km로 국내 인증을 받았습니다. 367km 처음 나올 때보다 주행 가능 거리가 좀 더 늘어났다라는 점, 그만큼 같은 파워트레인이지만 효율을 좀 더 높여가고 있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전 그대로 판매 가격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아트, 일렉트릭 아트 6,790만원이고요 250 AMG 라인 7,36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전 가격 그대로 받고 있다곤 하지만 환경이 변했죠. 정부의 보조금이 줄어들었고 지자체의 보조금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부담해야 되는 가격은, 실제로 부담해야 되는 가격은 좀 올랐죠. AMG 라인일 경우에 7,360만원, 보조금 받으면 뭐 6천만원 후반대에 구입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과연 그 정도의 가치를 갖는지 직접 시승을 통해서 그 느낌 여러분들과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 잠깐 살펴보고요. 오늘은 강원도 춘천으로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누르시고요. 오늘도 저와 함께 하시죠. 출발합니다. 네, 인테리어 잠깐 보고 가시겠습니다. 스티어링 휠이 최신형이죠. 양옆으로 2층 구조로 터치식 버튼들을 배열해 놓고 있습니다. 계기판의 기능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디센트로 하면 이런 모습이죠. 스포츠고요, 클래식, 내비게이션이고요, 주행보호 장치들 이렇게, 또 이 윗부분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설정을 하는 부분이죠. 자, 스티어링 휠은 하나, 둘, 약 2.5회전 합니다. 차체가 그렇게 큰 차가 아니니까 2.5회전 하는 락투락 주행비면 딱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변속 시프트가 스티어링 휠 아래 칼럼식으로 변속 레버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공간이, 가운데 공간이 좀 더 넓게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센터페이샤 모니터 10.25인치 센터페이샤 모니터 살펴보시죠. 이렇게 터치 스크린이 가능하고요. 스티어링 휠에서도 이 부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이쪽에 또 컨트롤 패널이 하나 있어서 터치 패널을 통해서 조절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쪽에 있던 터치 컨트롤 패널은 생략됐네요. 빠졌습니다. 여기서부터 보죠. 충전, 기본 프로그램, 출발 시간 설정을 하면 사전 온도 조절 기능입니다. 출발 시간에 맞춰서 실내 온도를 조절해 준다라는 얘기죠. 온도 조절을 끄면 44km를 더 갈 수 있다는 얘기죠. 인테리어 기능을 제한하면 4km를 더 갈 수 있고요. 그래서 주행거리를 최대화하면 현재 주행 가는 거리보다 74km를 더 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주행 가는 거리는 계기판에 볼 수가 있죠. 맥스 460km를 갈 수가 있습니다. 현재 배터리 잔량 94%고요. 내비게이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3D로 볼 수가 있고, 증강현실이 적용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앞에 실제 화면에 진행 방향을 화살표로 표시해 줍니다. 장치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 C타입 USB 포트 유선으로 연결을 하게 되면 이 덜컹거릴 때, 차가 충격을 받거나 장애물을 건너설 때 이 접촉 불량이 자주 발생을 하더라고요. 운행하다가 지도가 자꾸 끊기는 현상이 생겨서 짜증 날 때가 있는데,
무선 연결을 하게 되니까 뭐 그럴 일은 없겠죠. 좋습니다. 메르세데스 미 앱이 있는데요. 메르세데스 미를 통해서 스마트폰과 연결을 해서 멀리서 차창을 열고 배터리 잔량 확인하고 주행 가는 거리를 확인하고 뭐 이런 부분들, 충전 상황 확인하고 이런 부분들이 가능합니다. 컴포트에 보면 시트, 키네틱, 앰비언트 라이트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색상은 이렇게 멀티 컬러, 그리고 단색 64개의 컬러 중에서 설정을 할 수가 있죠. 주행 모드 에코 스포츠 컴포트, 액티브 디스턴트 어시스트, 액티브 스티어링 어시스트 있습니다. 차선의 중앙을 벗어나지 않도록 조향에 개입하는 부분이죠. 충돌 회피 기능, 액티브 브레이크 어시스트, 액티브 차선 이탈 방지 어시스트, 사각지대 어시스트 등의 기능이 있죠. 교통 표지판 어시스트, 교통 표지판을 읽습니다. 그래서 제한 속도를 읽고요. 주행보조 시스템이 작동되어 있을 때는 이 제한 속도에 맞춰서 차의 최고 속도를 제한해 줍니다. 사운드, 실버웨이브, 비비드 플럭스 이렇게 두 개의 전기차 음향을 적용하고 있죠. 그래서 문을 여닫을 때, 주행할 때 이런 소리를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세차 모드, 세차장에 진입하기 전에 하면 뭐 미러가 접히고 창문 썬루프 닫아주고 파크트로닉 끄고 뭐 이런 부분들 한 번에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모두 12개의 스피커를 적용한 부메스터 오디오 들어와 있습니다. 최고 출력 700W고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무선 업데이트 가능하고요. 실내 공기질 상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실내는 PM2.5가 1 정도로 아주 괜찮은 좋은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필터링을 통해서 실내로 들어오는 공기의 질을 관리해 준다라는 얘기고요. 자, 됐죠? 그리고 이 밑에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 장치 들어와 있고 C타입 USB 포트 하나, 그리고 12V 전원 아울렛 2개의 컵홀더, 그리고 터치 컨트롤 패널이 있던 부분에는 드러내서 주행 모드 설정 버튼, 그리고 볼륨, 카메라 버튼 이렇게 3개의 기능만 냅두고 다 걷어냈습니다. 제법 넓은 센터 콘솔 준비되어 있고요. 이 안에 C타입 USB 포트 2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뒷좌석입니다. 앞좌석 그대로 두고 뒤로 앉았는데요. 무릎 앞으로 주먹 2개 꽉 끼게 들어갑니다. 머리 위로도 주먹 하나 여유있게 드나들죠. 뒷좌석을 위한 송풍구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요. 그 밑으로 C타입 USB 포트 2개, 간단한 수납 공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트는 이렇게 접을 수가 있죠. 6대4 아니고 이렇게 가운데 시트 또 따로 접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키스루 공간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을 테고요. 4대2대4로 시트를 구분해서 접을 수가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윗부분 썬루프 햇볕 가리개가 따로 작동이 되죠. 뒤쪽 햇볕 가리개도 이렇게 같이 열려서 뒷좌석에서도 썬루프를 충분히 활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손가락 2마디 좀 넘는 공간으로 센터 터널이 솟아 있습니다. 센터 터널이 솟아 있다는 것,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 아니구나 라고 의심할 만한 근거가 됩니다. 실제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사용을 한다면 아무래도 공간의 효율을 극대화해서 좀 더 넓은 공간감을 확보할 수가 있을 텐데요. 아직 전기차 전용 플랫폼은 아니다 라는 점, 그래서 실내 공간은 좀 타이트한 좁은 감이 있다 라는 얘기고요. 파킹 어시스트가 있는데요,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을 세우고요, 주차할 저는 가만히 있습니다. 조향 자기가 직접 하고요. 이제 주차 공간, 확인된 주차 공간으로 차를 넣기 위해서 저희가 액티브 주차 어시스트를 작동하고 있는 거죠. 변속 조작도 직접 합니다. 운전자는 가만히 지켜보면서 비상시에 브레이크 밟을 정도의 준비만 하고 있으면 되겠죠.
자, 옆에 차가 있는데 그 옆으로 얌전하게 주차 라인에 맞춰서 딱 주차를 완성했고요. 자, 액티브 주차 어시스트 종료됨 주변을 확인하세요. 딱 아주 정확하게 주차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200kW 고속 충전기가 있습니다. 여기 한번 물려보겠습니다. 원래 재원표대로라면 어차피 최대 100kW만 대응을 하니까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200kW 고속 충전기입니다. 65%에서 시작하네요. 이 부분이 200kW 충전기니까 200kW까지 나와야 되는데 EQA는 100kW까지만 대응을 합니다. 그래서 78kW 정도 충전 속도가 나오는 거죠. 결국 200kWh 충전을 해도 80km 정도로밖에 충전이 안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시내 주행 중인데요, 전기차는 시내 주행에 좀 더 최적화된 차가 아닌가 싶습니다. 가다쓰다를 반복하는데 에너지 낭비가 덜하죠. 엔진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전환 비율이 약 40%, 그러니까 휘발유 100을 쓰면 그 중에 40%만 차량 동력으로 사용이 된다라는 얘기인데요. 전기 모터 같은 경우에는 90%에 달합니다. 그만큼 에너지 효율이 높다, 버리는 에너지가 거의 없다 라는 얘기가 될 테고, 그런 면에서 가다서다를 반복하는 시내 구간에서 특히 전기자동차의 어떤 그 특징, 장점이 돋보인다 하겠습니다. 시내 주행에서도 주행보조 시스템 작동을 시키면 바로바로 작동을 하죠. 50km에 맞춰 놓고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고 가봅니다. 앞차의 차간거리 정확하게 인식하고 조절하고 있죠. 주행보조 시스템이 참 운전자를 게으르게 만드는 것 같아요. 앞차가 정지해 있으니까 따라서 완전 정지까지 하고 있습니다. 1회 충전으로 주행 가능한 거리 367km로 국내 인증을 받았습니다. 유럽 기준 WLTP로 하면 500km가 넘게 인증을 받았는데요, 국내 인증 기준이 상당히 까다롭다는 걸 이런 데서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전기차 탈 때 늘 말씀드리는 부분, 1회 충전 주행 가는 거리의 약 70% 정도 생각하시라 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배터리를 사용할 수 있는 게 70% 정도라는 얘기입니다. 메이커에서 권장하는 충전량 80%까지만 충전하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에 배터리 전량 10% 정도에서는 충전을 할 테니까요, 운전자가 직접 쓸 수 있는 배터리 양은 약 7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1회 충전 주행 가는 거리 367km, 370km 잡는다면 여기에 약 70% 정도, 37, 210, 한 240, 50km 정도 주기로 충전을 해야 된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겨울에는 좀 더 짧아지겠죠. 그래도 200km 1회 충전으로 200km 넘는 정도의 주행 가는 거리라고 한다면 도심 주행에서는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 다만 어쩌다 한번 장거리를 갈 때 좀 불편함을 느낄 수는 있겠죠. 아무래도 고속 충전이라고 해도 약 10에서 80% 충전하는데 30분 가량 걸린다고 하니까요, 그 시간 동안 기다려야 되는 불편함은 어쩔 수 없이 감수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장거리 운전이 잦은 분들이라고 한다면 전기차의 충전이 좀 불편할 수는 있겠습니다. 전기차 캐즘이라고 하죠. 전기차 보급이 일시적으로 주춤되는 현상, 캐즘이라고 설명을 하던데요, 거시적인 시점으로 본다면 전기차 시장은 지속적인 성장을 계속할 것이다 라고 봅니다. 또 하나, 전기차에 대해서 이런저런 불편함, 이래서 안 좋다 저래서 안 좋다 하시는 분들 대체로 보면 전기차 겪어보지 못하신 분들이 많은 듯 해요. 한두 번 탈 때 그런 충전의 불편함이 더 크게 다가올 수 있는데요, 긴 시간을 두고 여유 있게 전기차를 경험해 보신다면 전기차의 매력을 좀 더 잘 느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말씀드려 봅니다. 대체로 전기차 타고 계신 분들은 만족감이 상당하고요. 저 역시 그렇습니다. 다시 엔진차 탈래? 노 땡큐. 저는
지금 전기차에 충분히 만족하고 있고요. 다음 차도 당연히 전기차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해 봅니다. 네, 올림픽대로입니다. 에코모드로 가죠. 가속 페달에 대한 텐션이 좀 떨어지고요. 스포츠 모드로 가면 어이쿠, 살짝 밟았는데 마치 뒤에서 누가 몸을 툭 거세게 미는 그런 느낌이 납니다. 벌써 동력 게이지의 움직임이 다르죠. 스포츠 모드고요. 에코 모드입니다. 차창에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아주 넓게 컬러로 많은 정보를 올려주고 있어서 빨리 달릴 때는 굳이 계기판 보지 않고 정면을 응시하면서 운전에 집중할 수가 있겠습니다. 스티어링 휠 아래에 있는 패드를 통해서 회생제동 시스템을 조절할 수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브레이크를 밟을 필요가 있을 때 왼쪽 시프트 버튼을 한번 눌러주면 이렇게 D- 표시가 되죠. 회생제동을 강하게 걸어주면서 마치 브레이크를 잡은 것과 같은 효과를 내줍니다. D- 하면서 회생제동의 강도를 더 강하게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오른쪽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이를 또 좀 더 완화시키고 궁극적으로는 D 오토까지 갈 수가 있죠. 패드를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길게 누르면 오토로 변환이 됩니다. 그래서 주행 중에 브레이크를 밟기보다 패드를 이용을 해서 속도를 조절한다 라는 얘기죠. 주행군 시스템 잠깐 작동시켜 봅니다. 고속도로 제한속도 시속 100km에 맞추고요. 자, 옆으로 서로 중앙유지 하고 있죠. 약간 오른쪽으로 굽어나가는 길 정확하게 차선 따라서 돌아 나가고 있고요. 계기판에 차선을 보여주지 않네요. 왼쪽 차로에 있는 차를 따로 인식을 하고 있지 않죠. 내 차로만 지금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차선 변경 지원하지 않을 테고요. 터널에 들어가면 헤드램프가 작동을 하죠. 오토 하이빔 켜져 있어서 헤드램프를 하이빔 상태로 세팅해 놓으면 알아서 하이빔이 필요할 때, 그러니까 전방에 차가 없고 장애물이 없을 때, 대항차가 없을 때 하이빔으로 전환해 줍니다. 차간거리는 네 단계로 구분이 됐네요. 제일 셋, 둘, 하나. 그리고 교통 표지판을 인식을 합니다. 표지판에 따라서 속도 조절을 해주고요. 8.6초 만에 시속 100km에 도달한다 라는 얘기니까요. 그렇지만 차급에 비해서는 그래도 빠른 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스포츠 모드에서의 순간가속은 순간적으로 아주 스포츠카를 탄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의 아주 강력한 순간가속을 만나게 됩니다. 전기차의 특성이죠. 자, 히트펌프 기능이 들어와 있죠. 폐열, 모터나 컨버터, 부품에서 발생하는 열을, 폐열을, 그러니까 그냥 버려지는 열을 모아서 난방에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시속 100에 맞춰서 움직여 보는데요, 이 정도의 느낌, 실내 소음 들어오죠. 바깥 소음이 어느 정도는 들어온다 싶지만 그렇게 시끄러운 편이 아니죠. 워낙 전기차 자체가 조용하기 때문에 노면 소음, 바람 소리가 의외로 조금 더 크게, 실제 이상으로 크게 들리는 감이 있죠. 하지만 시속 100km 정도에서는 안락한 승차감을 해치지 않을 정도다 싶고요. 속도가 빨라지면, 이보다 더 빨라지면 바람 소리도 커지겠죠. 그리고 노면의 굴곡을 따라서 흔들리는 차체의 흔들림 무시할 수가 없을 테고요. 100에서 110 정도의 속도로 차분하게 움직이는 게 이 차에는 최적의 속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 터널 안에 들어오니까 어떻습니까? 이 앰비언트 라이트 효과를 좀 보게 되는데요, 대시보드 앞쪽으로 이런 삼각별 엠블럼을 적용한 이 조명 효과가 아주 은은하게 드러나죠. 이 손이 이렇게 오니까 조명이 켜지는 거죠. 동작에 반응을 하는 것 같고요.
자, 전륜구동이지만 상당히 주행 안정감이 우수한 편입니다. 엔진 차에 비해서, 내연기관 차에 비해서는 상당히 안정된 주행 질감 맛볼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배터리가 바닥에 깔려 있다는 게 주행 성능을 결정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무게중심을 딱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얘기죠. 내연기관 같은 경우에 프런트 엔진, 프런트 드라이브, FF 방식인 경우에는 상당히 불안하죠.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려 있기 때문에 언더스티어도 쉽게 발생하고요. 노면의 충격에 대한 반응, 고속 주행할 때의 불안전한 그런 움직임이 커지는데 같지는 않죠. 어쨌든 앞바퀴 굴림이지만 전기 자동차는 무게중심이 상당히 밑으로 낮춰져 있습니다. 흔들림이 적고요. 상당히 안정감 있는 주행의 질감 맛볼 수가 있고, 이거 노면에서 충격을 받아서 차체가 흔들릴 때도 빨리 회복을 하죠. 흔들림을 빨리 잡아줍니다. 전기 자동차의 앞바퀴 굴림 차는 내연기관 차의 사륜구동 못지않은 혹은 그 이상의 어떤 그 주행 안정감, 주행의 질감 보인다라는 얘기고요. 또한 전기 자동차의 사륜구동은 그냥 사륜구동 플러스 고성능의 이미지를 더하죠. 왜냐하면 앞뒤 차축에 모두 전기 모터를 장착하기 때문에, 전기 모터라는 것 결국 엔진과 또 같은 거죠. 동력원입니다. 힘을 직접 내는 그런 모터를 두 개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만큼 고성능을 낸다. 그래서 전기자동차의 사륜구동은 고성능이다 라고 봐도 좋겠습니다. 자, 판매 가격 7,360만원입니다 이전 가격과 동일한 가격이죠. 그래서 가격은 묶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환경이 변했죠. 전기차 구매 보조금이 깎였습니다. 그만큼 소비자 부담은 늘어났고요. 또 전기 가격도 오르는 추세입니다. 전기가 처음에 전기차 보급 초기에는 전기값도 거의 무료였던 시절도 있었고 많이 할인을 했었는데요. 이제 제값 다 내고 충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도 가솔린보다는 쌉니다만 구매가 늦어질수록 전기차 가격은 더 올라간다 라는 얘기입니다. 살 거면 빨리 사라 라는 얘기입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자기 전용 완속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다면 무조건 사라. 완속 충전기를 설치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이용하는데 불편하고 고속 충전기만 의지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구매를 늦추던지 하이브리드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생각하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기차를 산다면 전용 충전기가 반드시 필요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전용 충전기가 없다, 공용을 같이 사용해야 된다 라고 한다면 이런저런 불편함 피할 수가 없겠죠. 자, 컴팩트 SUV인데 딱 이 높이가 저는 참 좋더라고요. 세단과 SUV의 사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차 SUV이긴 하지만 작은 차죠. 높이도 낮습니다. 그리고 이전 모델에 비해서 높이가 5mm 더 낮아졌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적당한 눈높이가 이 차의 승차감을 결정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어쨌든 차급에 비해서 비교적 충분한 안전 및 편의 장비들을 확보하고 있어서 메르세데스 벤츠의 삼각별 마크를 달기에 부족하지 않은 컴팩트 전기 SUV이다 싶습니다. 네, 강원도 춘천이고요. 점심 아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역시 숯불 닭갈비가 최고네요. 이제 춘천의 명물 이디오피아, 공지천에 있는 이디오피아 커피숍 앞인데요. 이곳에서 이제 돌아가는 길 연비 테스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 공인복합 연비는 리터당 5.0인데요 기존에 4.1에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효율이 그만큼 더 좋아졌다는 얘기일 텐데요. 출발 후 연비를 리셋을 해서 다시 체크해 보도록 합니다. 네, 이제 강남역 지나서 이제 교대역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다 왔고요. 연비 여기서 끊죠. 평균 연비 7.2 나왔습니다. 킬로와트아워당 7.2km. 대단하네요. 공인복합 연비가 5.0 인증을 받았는데 7.2를 찍었습니다.
정확하게 100km 달렸고요. 2시간 6분 걸렸네요. 평균 속도 시속 47km. 역시 차분하게 운전하면 전기차도 공인복합 연비 대비 훨씬 우수한 연비를 보인다라는 것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단도직입입니다. 이 차 타면서 느꼈던 사소한 불편함, 아쉬움 몇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요. 트렁크가 좁습니다. 골프백 하나가 제대로 안 들어가죠. 골프백을 실으려면 뒷좌석을 접고 이렇게 세로로 골프백을 실어야 될 정도인데요. 이 부분이 어디서 오느냐? 결국은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 아니어서 실내 공간이 뒷좌석도 그렇고요, 기대만큼 그렇게 크지는 않다 라는 얘기죠. 아마도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썼다고 한다면 트렁크 공간을 포함해서 실내 공간이 조금은 더 넓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하나는 충전입니다. 예약 충전이 안 되죠. 내일 아침 7시에 내가 출근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심야 전기를 이용해서 충전을 한다면 내가 11시서부터 완속 충전을 해놔라 라고 예약 충전을 걸어 놓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야간 시간에 충전을 하면 좀 더 싸게 충전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좀 아쉽죠. 아깝죠. 심야 전력을 이용하려면 번번이 시간에 맞춰서 차에 내려와서 충전을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초고속 충전에 대응을 못하죠. 최고로 100kW까지만 대응을 합니다. 이핏 같은 초고속 충전기, 350kW짜리 초고속 충전기도 국내에서는 자주 만날 수가 있죠. 거기에는 대응을 하지 않습니다. 350kW짜리 물려놔 봐야 초고속 충전에 대응하지 않는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남들 뭐 10분 15분 만에 다 충전하고 가는데 옆에서 한 30분 앉아서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곤 합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죠. 하지만 그런 부분 꼭 고쳐야 된다라기보다는 EQA는 그런 정도 수준에 맞춰서 만들어진 차다 라는 점 받아들이고 탄다면 속 편하게 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탑니다. 전기차로서, 컴팩트 SUV로서 아주 모범적인 그런 성능, 편의사양 등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실내가 다소 좁다는 느낌, 컴팩트 SUV니까 굳이 단점이라고 찝을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작은 차다라는 것 받아들여야 될 테고요. 메이커 입장에서는 판매 가격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지만 전기차를 둘러싼 환경이 변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왕 전기차를 사야겠다라고 마음 먹으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늦출 리 없겠다, 더 이상 늦출 리 없겠다, 7천만원 정도의 가격이죠. 메르세데스 벤츠의 자존심을 담은 가격이 아닌가 싶습니다. 참, 앞서 인사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오토다이어리 겨우 구독자 3만 힘들게 넘어섰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뭐 금방 3만, 5만, 10만 갈 줄 알았는데 이게 쉬운 건 아니네요. 뭐 10,000명 갈 때만 해도 제법 빨리 가지 않았나 싶은데 몇 년 걸려서 이제 3만 돌파했습니다. 쉽지 않구나 싶고요. 하지만 뭐 유튜브에 목매는 입장은 아니니까요. 오토다이어리의 어떤 그 서브 채널로서 유튜브 채널 좀 더 느리지만 충실하게 계속 끌고 가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의 응원과 성원, 사랑 부탁드리고요. 사랑은 뭐다?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꼭 켜두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시승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오토다이어리 오종훈이었고요.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